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득처분 서브노트 36페이지입니다. 자,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하면, 소득처분 공부하면서, 힘들다. 법인세 초반부에서 포기할 때 소득처분이 큰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얘는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얻었던 결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이 뭔지 알려면 앞에 있는 화면을 조금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 우리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바꿔가는데, 뭐, 입금산입도 하고, 송금불산입하고, 얘들은 뭐겠어요? 회계상 이익보다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송금산입도 하고, 입금불산입. 쟤 뭐예요? 회계상 이익보다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을 쫙 정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우리 실무에선 15, 15 가져와봐. 15 어딨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 어떤 애들을 했습니까? 하는 애들을 어떻게 쓰냐면요. 과목, 금액, 처분, 코드 뭐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 얼마, 800만 원을 송금불산입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뭐 기타 사회 유출. 자,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송금불산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유보. 임원상여금 200만 원을 송금불산입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상여.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 이 처분이라는 항목이 있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다 기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무조정하면서. 자, 송금도 마찬가지네요. 자, 미수이자 30만 원을 송금산입했습니다. 뒤에 가니까 유보. 재고자산 평가이익 55만 원을 송금산입했습니다. 보니까 유보. 자, 지금까지 보이는 여기 처분에 있는 애들. 자, 이걸 무조건 써야 돼요. 세법에서는 얘를 그리고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해요. 얘를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얘들이 뭐길래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는지, 자,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 서브노트 페이지, 여기 보시면 37페이지죠. 이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사회유출이라고 해서 표가 있을 텐데, 자, 이 사회유출부터 시작해서 소득처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일단 설명. 자, 이거 읽고 이해되시면 보세요. 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 뭔가 회계보다 늘리는. 자, 그 조정 항목 중 법인 외부로 유출된 건 소득의 귀속자를 밝혀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해 안 되죠? 자,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있어요. 회사에 대표이사님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은 경리과장이야. 여러분 이제 시험 합격해서 격리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갔더니 대표이사님이 가족들이랑 이번에 가족여행 간대요. 자, 가족여행 가면서 경비가 1억 원이 나왔대요. 뭐, 예를 들어서. 자, 1억 원이 나왔는데, 이제 그 영수증 가져오면서, 야, 이거 회사 경비로 좀 처리해. 라고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안 돼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한 걸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 절대 안 돼요, 법인은. 근데 대표이사님이 와서, 이거 처리해.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시키면 나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억이라는 비용이 나갔는데 그럼 차변에 뭐 하겠어요?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 1억.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나왔을까요? 회사 뭐 현금이 나갈 수도 있고 예금이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돈이 1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계를 이렇게 쳤을 거예요. 1억을. 자, 근데 이제 누가 왔느냐? 우리 세무서에서 조사관들이 나왔어요. 자, 조사관들이 나오더니 이걸 물어봐요. 여비교통비 1억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많이 쓰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경리담당자가 점점점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제 부는 거예요. 이거 원래, 대표이사님이 가족이랑 가족들이랑 개인적으로 여행 간 건데, 대표이사님이 회사 경비로 처리하라 그래서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고. 자, 그러면 세법이 생각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여행 간 거, 세법상 비용일까요? 송금일까요? 아니죠. 자, 이게 우리 아까 배웠던 케이스로 보면 뭐겠어요? 회사가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있어요. 자,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있는데, 자, 장부에다가는, 북에다가는 1억 원이라는 비용을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세법이 봤더니 얘는 비용이 인정 안 되는 애라는 거예요. 회사 업무로 쓴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때 나오는 조정이 뭐예요? 회사는 비용을 잡았는데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송금으로 불산입하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조정이 송금 불산입이에요. 자, 무슨 비용 썼나요? 여비교통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송금불산입 하는데 뭘 했어요? 여비교통비를. 얼마예요? 1억.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따라왔으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세무조정을 할 때는 뒤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써요.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쓰면 여기다가 상여라고 써요. 자, 도대체 상여가 뭐냐?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얘를 아시려면
우리 좀 뒤에 가서 뭔가 하나 좀 먼저 배우고 올겠어요? 우리 서브노트 1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서브노트 183페이지. 자, 서브노트 183페이지 가면 원천징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원천징수. 예를 좀 먼저 간단히 보고 뒤에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천징수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개념 보세요. 1번의 개념 보니까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래요. 자, 이거 읽어도 이해 안 되시죠? 좀 화면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은행이에요. 자, 은행. 자, 여러분은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나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자, 은행은 이자를 뭘 줄 거냐면, 이자 100을 줄 거야. 자, 이자 100만 원이라고 보죠. 자, 이자 100만 원이라는 걸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줘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가 생겨요? 네, 소득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 내고,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 낸다 그랬죠. 그러면 이자라는 게 소득이 발생하면 이 개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이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와서 야, 너 소득 얼마 발생했으니까 세금 얼마 내. 이럴 수가 있고요. 개인들이 나 세금 얼마 소득 발생했으니까 세금 낼게요라고 신고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세법은요, 개인들한테 그래, 자율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 니들 소득 니들이 알아서 신고해.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국가에다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신고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세금 신고 한번 안 해볼까? 지들이 어떻게 알겠어? 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99.9%는 세금 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소득이 발생해도.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고민에 빠져서 해낸 대책이 뭐냐면 여기는 원천징수예요. 자, 원천징수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자, 소득 지급 누가요? 은행이 하죠. 자,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의 소득을요? 소득을 수령하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자, 얘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가지고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은행, 소득을 지급하는 너가, 여기 국세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한테 이자를 줄 때 이자를 다 주지 말고 이 소득을 수령하는 애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야, 네가 국세청에 미리 좀 내줘. 그래서 100의 이자가 있어도 이자 100을 다 안 주고 세금 14는 국세청에다 주고 나머지만 얘한테 좀 줘볼래? 라는 제도가 뭐냐면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상당히 파워풀하죠. 상당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유지하면 두 가지 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 지급할 때 미리 떼가지고 다 줘버리니까 이때 이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거칠 수가 있죠. 빨리.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제도가 뭐냐면, 자, 은행이 이렇게 이자 주면서 얘가 납부할 세금을 국가에다가 낼 때 그냥 내느냐?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A라 그럴게요. 뭐 A라는 애라고 하면 A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우리 은행에 이자했다가 예금을 했다가 이번에 이자 100을 받아갔어요. 라는 내역을 다 포함해서 국세청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은행 얘가 내가 A라는 애한테 이자 100을 줬어요. 라고 신고하니까 그럼 A라는 애가 이자 100이 생겼네? 라는 걸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원천징수라는 제도예요. 원천징수.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다시 법인세로 돌아와서 아까 그 대표이사를 봐요. 대표이사. 자, 대표이사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는 여기는 회사예요. 자, 우리 회사고 이번에는 급여를 주는데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니까 한 1,000만 원 준다고 보자. 1,000만 원 정도 급여를 줄 거야. 자,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빵 줄 때 회사는 이걸 다 주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을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만 주세요라는 원천징수 한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다 못 줘요. 그럼 세금이 만약에 200이라고 볼게요. 나머지 800만 대표이사한테 줄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자, 그러면서 회사는 이렇게 급여를 줄 때 뭐라고 신고하나요? 차변에 급여 1,000, 뭐 대변에 뭐 현금 1,000, 이 계정 과목은 좀 다를 거예요. 이 예수금 떼낸 거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1,0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줄 때는 급여라고 회계 처리하면서 뭘 하냐? 원천징수란 거에서 세무서에다가 안내를 해요. 세무서에다가 원천징수란 거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얘가
급여로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했네 라는 걸 이제 소득 파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급여를 신고했을 때. 자, 근데 다시 여기로 돌아봐요. 자, 대표이사가 가족이랑 여행 가는 경비를 1억이 들었는데 그걸 회사가 대신 냈어. 자, 대신 내는 순간 대표이사한테는 뭐가 발생해요? 소득이 발생해요. 내가 원래 1,000만 원, 1억만큼 비용 썼어야 되는데 여행 가면서 회사가 그걸 대신 부담하니까 비용 부담 안 하면서 1억만큼 대표이사한테 소득이 생기죠. 이해하시죠? 여기 동의하시죠? 자, 그럼 대표이사는 원래 뭐 하네요?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그 소득을, 소득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사람인데, 자, 이 여비교통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표이사한테 소득이 발생했는데, 자, 얘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했느냐? 라고 보면 안 했어요. 왜요? 회사가 원래 대표이사한테 줄 때는 급여라고 신고하면서 원천징수해서 세금 신고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비교통비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처리 여비교통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비교통비로 했다는 거는 국세청에다가 나 얘 급여 줬어요. 얘한테 대표이사한테 급여 1억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거 이제 세금 낼게요라는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는. 그쵸? 동의하시죠? 근데 대표이사한테 분명히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소득이 아직 신고가 안 들어갔죠.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회사가 급여가 아닌 여비교통비로 했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관이 와서 이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놀러 간 거니까 세무상 송금으로 인정 못 받는 거네요. 자, 이 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몰랐던 소득인 거죠. 근데 언제 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여비교통비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간 거여서 이거 송금불산입 됐고요. 대표이사 당신이 그만큼 소득을 가져갔네요. 라는 게 이때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세무서 입장에서 야, 너 소득 1억 발생했는데 보통 급여 받을 때처럼 나한테 신고 안 했네? 그러니까 이 1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너 세금 좀 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너 이거 상여 가져간 거야. 회사에서 월급 말고 그냥 상여로 추가적으로 더 가져간 거야.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과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여라고 쓰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상여하게 쓴 다음에 뭘 하느냐? 몇 페이지 보시냐면, 38페이지 봐보세요. 38페이지. 소득자료 명세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뭘 하냐면 상여라고 쓴 다음에 소득자료 명세서라고 해서 자, 우리 회사 홍길동 대표이사가 있는데요. 대표이사 걔가요. 여기 이제 500이 아니라 1억이었겠죠. 여비교통비로 했던 거 걔가 회사 비용으로 대신 부담시켰던 1억만큼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었는데 우리가 신고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하는 거죠. 자, 1억만큼 소득이 발생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세금 추가적으로 낼게요라는 신고를 국세청에다 이제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지금 소득이 파악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처분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혹시 어려우시면 1회독 한번 지난 다음에 전체 다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 느낌이 또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한번 좀 따라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여라는 처분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여 다음에 이제 배당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배당이 뭐냐? 자, 이번에 우리 회사 대주주야. 대주주님이 와서 여러분 격리 담당자한테 또 온 거야. 그래서 대주주가 가족여행 갈 건데, 야, 이거 1억 회사 경비로 좀 처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또 어쩔 수 없이 회사 경비로 처리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뭘 했냐면 또 여비교통비를 처리했어요. 여비교통비를. 자, 근데 나중에 세무조사관이 와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물어봤더니,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여행 간 걸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 자, 이거 세법상으로 송금 인정 안 돼요. 회사 업무 관련된 게 아니니까 세법상 송금 인정이 안 돼서 또 송금불산입이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주주가 가져갔던 거는 요 뒤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상여가 아니고 뭐라고 쓸까요? 얘는 배당이라고 써요. 자, 왜 배당이라고 쓰느냐? 이래서 그래요. 자, 주주라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고 봤더니, 자, 여기 회사가 있으면,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라는 애는 처음에 자금을 출자를 해요. 그쵸? 회사를 설립한 애들이 주주잖아요. 돈을 내서. 자, 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주죠. 이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주는 태생적으로 뭐 하는 애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이익이 나면 그걸 배당으로 가져가는 애들이 주주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주주라는 애가 이번에 분명히 1억이라는 돈을 회사로부터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비교통비를 대신 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는 야, 주주 너 이거 배당 받은 거야. 자, 원래 회사가 일반적으로 주주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줄 때는요. 그 주주들한테 배당 줄 때도 아까 우리 받았던 원천징수라는 거 해야 돼요. 뭐예요?
써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위해서 다시 또 써드리면 이렇겠죠? 회사가 이번에 주주님들한테 배당 100을 줘요. 자, 배당 100을 주는데 배당을 주는 순간 상대방한테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을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야, 소득 지급하는 네가 얘가 받을 세금을 미리 국가한테 떼서 좀 납부해 줄래? 라고 해서 나는 20만큼은 20 하면 또 너무 세율이랑 다르니까 14라고 할게요. 14만큼은 세금으로 국가에다가 주고 나머지만 얘한테 배당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회사 내부적으로 배당 지급하는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원천징수란 걸 하고요. 그렇게 배당할 때는 우리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주주한테 배당을 줬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국세청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이미 배당 소득으로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자, 얘는 분명히 주주한테 배당으로 귀속된 게 맞아요. 주주한테 혜택이 돌아간 게 맞아. 근데 지금까지 회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천징수라는 과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처리가 다르니까. 자, 근데 세법이 봤을 때는 주주 네가 분명히 소득 가져간 게 맞죠. 그러니까 너 지금 세금 신고 안 했었는데 이거 배당이네? 성격상 보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득 좀 내, 신고 세금 좀 내 라고 해서 배당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타 소득이요.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은 뭐냐면, 자, 이번엔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대표이사 친척이야. 친척. 되게 친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무실에 막 맨날 찾아와요. 대표이사 형 동생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봐. 근데 이제 이 친척 동생이 오더니, 나 저기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1억만 좀 회사 경비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격리 과정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야.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니까 세무서에서 또 와서 물어보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대표이사 사촌동생이 놀러가면서 쓴 거래. 그러면 송금불산입하죠. 자, 송금불산입하고 여비교통비 1억 한 다음에 봤더니 보통 대표이사 사촌동생은 우리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애잖아요. 그렇죠? 뭐 월급을 주는 놈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애도 아니고 그런 애인데 분명히 소득이 지금 걔한테 귀속이 됐잖아요. 자, 그때 이건 나중에 소득세를 배워봐야 하는데 그때 귀속되는 소득을 부르는 이름이 기타소득이라고 불러요. 기타소득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이제 소득세를 배워봐야 알아요. 얘가 도대체 뭔지.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쟤한테 분명히 소득이 발생했는데 소득이 발생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내라 그랬는데 이 원천징수가 지금 있었나요? 우린 지금 여비교통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급하는 시점에 지금 이 송금불산입하는 시점에 보니까 이게 분명히 쟤한테 지급한 소득이었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원천징수해서 세금 좀 내볼래? 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뭐 해야 돼요? 걔가 소득이 발생했어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원천징수 해가지고 낼게요. 라는 신고에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와보니까 이제 사회유출을 한번 정리를 해봐요. 사회유출을 봤더니 입금이나 송금불산입. 자, 사회유출의 대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실무 가면 다 송금불산입이야.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이 왔더니 야, 이게 어떻게 비용이야? 세금 계산할 때는 얘 비용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많이 늘리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거의 다 이렇게 늘리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송금불산입 항목 중에서 법인 외부로 유출된 거. 자, 지금 여비교통비라는 게 회사가 법인 외부에다가 돈을 뭔가 이렇게 탕 지출했잖아요. 지출을 했죠. 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 소득의 귀속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린 여비교통비인 줄 알았더니 주주가 놀러 간 적도 있고 대표이사가 놀러 간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소득의 귀속자가 있으면 걔네들한테 추가적으로 소득세 좀 징수할래?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사회유출이고요. 그래서 사회유출에 보면 자, 그 귀속자가 누군가 봤더니 출자자 누구예요? 주주죠. 자, 주주면 뭐라고 쓴다고요? 배당이라고 쓰자. 만약에 그 상대방을 갔더니 걔가 임직원이래요. 우리 회사 임직원이래요. 그럼 걔들은 뭐 하네요? 원래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는 애들인데 걔들한테 귀속됐으면 상여라고 쓰자. 그 다음에 이외의자. 이외의 사람인데 걔한테 분명히 소득이 갔어요. 그때는 기타소득이란 걸로 쓰겠다고 해요. 기타소득. 자, 그러면서 요 배당, 상여, 기타소득일 때는 반드시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배당, 상여, 기타소득일 때는 법인의 원천징수무가 있다. 자, 법인은 원래 대가 주면서 다 안 주고 세금 떼서 납부하는 건데, 자, 이 소득들은 지금 언제 한 거예요?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소득이 귀속된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알게 된 시점에 야, 원천징수 해야겠네? 옛날에 안 했으니까? 자, 그게 여기 있는 원천징수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유출. 지금까지 얘는 설명 안 했는데, 자, 얘는 봤더니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래요.
그러니까 법인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여기 말하는 사업자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회사 계열사들이 있는데, 광고를 공통으로 했다고 보세요. 자, 공통 광고비. 그러니까 A라는 계열사가 있고, 자, B라는 계열사가 있어요. 이번에 광고를 공통으로 하고, 원래대로 하면 얘가 60 부담하고 얘가 40 부담해야 돼. 근데 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 얘가 너무 힘드니까 얘가 뭐 하기로 했냐? 야, 이거 그냥 내가 다 내줄게. 다 내줄게. 그래서 전부 다 얘가 비용 100을 부담을 했다고 보세요. 얘는 하나도 안 하고. 자, 그러면 또 세무조사관이 와요. 세무조사관이 와서, 이거 비용 100 뭔가요? 그랬더니, 원래 60하고 40 나눠서 내야 되는데, 얘가 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냈어요. 자, 그러면 세법이 이런 거 인정해주나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자, 세법은 이런 거 절대 인정 안 해줘요. 원래 네가 부담해야 될 60을 초과해서 부담한, 원래 B가 부담해야 될 걸 네가 대신 부담한 이거 있죠? 이 금액만큼은 또 송금불산입을 해요. 송금불산입을 해요. 송금불산이.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원래는 이렇게 송금불산입하고 나면 누군가한테 소득이 귀속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B라는 애가요, 원래 40이라는 걸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A가 이걸 대신 내주는 순간, B는요, 이 비용 40 부담을 안 하죠. 자, 비용 부담을 안 하면 회계상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얘는 추가적인 어떤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얘가 대신 부담하는 순간 얘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금이 자연스럽게 과세가 이미 돼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세금 과세라는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기타 사회 유출로 되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사업을 하는 당사자면 그러니까 법인이든 법인 사업자든지 개인 사업자면 이걸 대신 내가 부담하는 순간 상대방 소득이 무조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서 세금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돼요. 추가적으로 과세 안 해도. 그러니까 얘들은요. 법인이 상대방한테 소득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과세가 되니까. 그래서 귀속자 소득, 즉 상대방 법인이나 사업자의 소득에 이미 포함돼서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라고 보는 게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밑에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이면서 임원이면은 그럼 처분을 뭐로 하나요? 이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회사 임직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도 가지고 있는 임직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로 가나 봤더니 상여로 가래요. 자, 이 배당하고 상여가 경합을 하면 상여로 가래요. 자, 그다음에 소득 귀속자가 출자자이면서 법인이래요. 자, 출자자면 배당이고 법인이면 기타 사회 유출. 이 두 가지가 경합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로 가래요? 그때는 기타 사회 유출로 가래요. 딱 느낌이 오시죠? 얘하고 얘하면 얘, 얘하고 얘하면 얘. 항상 뭐가 먼저예요? 아래쪽에 있는 게 먼저 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조금 알고 계셔야 경합했을 때 뭐가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알아서 아래에 있는 게 먼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외우셔야 되는데 물어보면 배당, 상여, 기타 세율, 기타 소득이라서 외우기가 조금 애매해져.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이거예요.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모든 사단은 왜 일어났어요? 대표이사가, 원래 자기 돈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 경비로 막 놀러 갔죠. 자, 그래서 이걸, 회사 경비를 너희가 마음대로 썼다 보니까, 자, 이걸 이제 배상하라는 기사가 떴다. 라고 해서,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를, 자,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자, 배상하라는 기사가 떴다. 라고 해서 암기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어요. 세 번째는 아까 법인이나 사업자 개인일 때는 기타 사유 유출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이 네 번째 꼽표. 이게 이제 작년에 3.1회 개법인 교재에 좀 들어간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자,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회사가 원래 비용을 지출하면 비용 지출한 거에 대한 증빙을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비용을 했는데 아예 증빙이 없대. 회사 가서 비용 딱 봤더니 이거 증빙 뭐예요?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증빙 아예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세법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그렇게 증빙 없는 비용을 일단 송금으로 인정 안 해요. 비용인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송금불산입하면서 이걸 뭘 하냐면 야, 이거 증빙도 없는 비용이니까 대표자 네가 가져갔지.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때려버려요.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대표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니 이게 내가 가져갈 수도 있고 딴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왜 나냐. 그러니까 세법의 입장은 대표자 상여로 때리면서 야 대표자 네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애니까 이렇게 증빙 없는 비용 받지 마. 그러니까 비용 지불했으면 무조건 증빙 받아. 라는 거를 대표자에다 상여를 때리면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좀 보시냐면, 아이고, 저 화면 잘못 갔네. 우리 소득 처분의 종류와 효과를 좀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볼까요? 제가 그걸, 안 넣어드렸네? 몇 페이지 보시냐면, 37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번 소득 처분의 종류와 효과 해서 이제 표가 하나 나오실 텐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입금산입 쪽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입금산입 오른쪽에 사회유출이 나오고요. 사회유출에 4가지 나오죠.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회유출 이 4가지가 나오면서 자, 사회유출된 거 중에 배당하고 상여하고 기타소득 오른쪽에 효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여기 이해되셔야 돼요. 그렇죠? 사회로 유출됐는데 주주나 임직원이나 뭐 기타 그 사람들이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과세해야죠. 지금 세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고요. 다만 기타 사회 유출일 때는 사후 관리가 불필요하다. 이미 다 과세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가 불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사내 유보 보세요. 유보. 자, 유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설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 여기 사회 유출까지만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보러 가죠. 자, 그 다음 내용이 어디냐면 서브노트 38페이지 유보라는 겁니다. 38페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 유보라는 세무조정은 정말 너무 많이 볼 거예요. 너무 많이 볼 거여서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실무를 하시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내가 추가적으로 이거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실무 가서 보면 이거 당연하지 싶은 게 유보인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세를 공부하시는 과정이다 보니까 처음 배우실 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게 지금 유보라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8페이지예요. 자, 유보 7 유보 중간에 보세요. 7 유보.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딱 헛웃음이 나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읽어도. 분명히 한글로 된 거 있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유보예요. 자, 그래서 얘는 좀 사례를 봐야 돼요. 그 38페이지 밑에 있는 사례를 서브노트에다 좀 화면에 좀 가져와 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가 이제 주식을 샀어요. 회사가 주식을 샀어요. 자, 2018년 7월 달에 1억, 100만 단위로 봤을 때 100, 그냥 100이라고 할까요? 그럼 100에 사왔는데 7월 10일에 샀다가 12월 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12월 말 법인이죠. 회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하니까 자, 12월 31일에 봤더니 시가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렇죠. 100에 샀는데 8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근데 얘를 2019년 2월 달에 팔았는데 그때 처분할 때도 시가가 50으로 떨어진 거예요. 계속 손해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회계는 뭐라고 하나요? 자, 12월 31일에 되면 우리 바보 같은 회계는 또 이렇게 하죠. 내가 원래 100에 샀는데 80이 되니까 평가 손실 20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손실 단기매매증권을 까면서 평가 손실을 잡고요. 자, 이렇게 했던 애를 50에 처분하면요. 나한테 현금이 50이 들어오는데 단기매매증권이 80짜리였으니까 난 처분 손실이 30이란 걸 우리 회계는 잡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회계예요. 자, 이 회계일 때 그럼 얘는 세무상 어떻게 인정될 거냐? 첫 번째 이 평가 단계부터 보죠. 자, 이 평가에 보면 우리가 산 주식의 시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장부상에다가 비용을 잡았을 때 세법이 이걸 송금으로 인정할 거냐? 자, 세법은요. 수익, 즉 입금이든 송금이든 무조건 확정이 됐을 때 입금 아니면 송금으로 잡아요. 자, 이 시가가 떨어져서 평가한 거 이게 확정이 됐나요? 자, 확정이 되려면 얘를 진짜 외부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그 시점이 돼야 내가 얼마를 손해봤네 또는 얼마의 이익이 났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지금은요. 아직 팔지도 않았어.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마음속에 이거 얼마 손해났네? 라는 것 뿐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법은 확정이 안 된 입금이나 송금은 보지 않아요.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회사는 평가손실이라는 비용을 20이란 걸 잡아요. 그래서 장부에다가는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평가손실이라는 비용을 장부에다가는 잡지만 텍스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때 하는 조정이 뭐예요? 제가 손불, 아닐 불자 썼는데 이게 송금불산입이에요. 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장부엔 잡았지만 세법은 모르니까 송금으로 덜어내는 불산입하는 거죠. 자, 송금불산입하면서 단계명해진건 평가 손실을 떨어내고요. 자, 20만큼 떨어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유보라고 써요. 좀 희한한 조정이 또 나왔죠. 자, 도대체 이 유보라는 조정이 뭐냐? 밑에를 보면 알아요. 자,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 원래 100에 샀어. 단기명해진건 100에 샀는데 그럼 우리 BS 재무상태표에는 처음에 샀을 때는 얘가 100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평가 손실 20을 계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장부에다가 얼마로 잡았겠어요? 얘를 지금 80으로 잡아놨을 거 아니야. 80으로. 하지만 세법은 어때요? 세법은 평가 모른다 그랬잖아. 세법은 평가를 몰라요. 평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법이 생각하는 얘의 장부 금액은 여전히 얼마냐면 100이에요. 평가하기 전이나 후나 세법은 여전히 100이야. 근데 세법은 얘를 평가 손실을 계산했기, 회계는 얘를 평가 손실을 계산했기 때문에 80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법이 송금불산입을 하죠. 그러면 송금불산입한 결과 회계상 자산의 금액과 세법이 생각하는 자산의 금액은 차이가 발생하죠. 자, 그 차이를 나타낸 게 지금 이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정에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여기 이제 자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자,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유보. 자산 금액에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세무조정은 차이를 조정한 세무조정이에요. 라고 해서 유보라고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애를 50에 팔았어요. 50에 팔았어요. 자, 50에 팔면서 회사는 처분 손실 30을 잡죠. 왜요? 장부상에는 지금 80에 잡혀있던 애를 50에 팔았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을 거야. 자, 근데 세법은요. 세법은 원래 100이었고 우리는 평가 몰라. 근데 얘를 50에 팔았어.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얼마였어야 돼요? 50이 잡혔어야 돼요. 50이.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처분 손실 입장에서 보면 자, 장부에다가는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는데 자,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50이에요. 자, 이럴 때 하는 조정이 뭐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계가 비용을 덜 잡았죠. 그럼 추가적으로 송금으로 산입해야 되는데 자, 송금 산입 조정했을 때는 생각을 해보자 그랬죠. 무조건이 아니라 결산 조정이냐 신고 조정이냐 따져보고 한다 그랬는데 자, 처분 손실은 뭐예요? 우리 예전에 봤던 결산 조정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 조정인데 결산 조정, 그 회사 내부적으로 계상하는 비용인가요? 봤더니 아니야. 그 외부에다가 지금 처분하면서 실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 조정 항목인 애들은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뭘 할 거예요? 네, 송금 산입 조정을 한다는 거죠. 뭐 여기 처분 손실 20이라는 조정을 하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마이너스 유보라는 조정을 해요. 자, 지금도 이제 또 유보라는 조정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서브노트 38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림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 이렇게 세워놓은 그림, 밑으로.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취득을 100에 했어요. 자, 근데 우리 회계는요, 이 시가가 80이 됐을 때, 자, 평가로 80까지 평가를 했고요. 자, 처분을 50에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회계는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가 손실이라는 걸로 했고, 자, 여기에서 80에서 50까지 떨어지는 거는 처분 손실이라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자, 하지만 세법의 생각은 뭐예요? 야, 평가? 우리 이런 거 몰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100에 샀고, 처분을 50에 했으니까, 자, 100에서 50까지가 우리는 처분 손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보면, 자, 처분 손실이 장부에서는 30이고 세법에서 50이 되는 걸 장부에서 30이 되고 세법에서 50이 되는 차이는 딱 뭐 때문에요? 우리가 기존에 평가했던 요 금액만큼이 딱 처분 손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죠? 장부가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처분하는 순간 그 금액만큼 처분 손익이 자연스럽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보라는 애는 자산 부채의 차이다 보니까 그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발생했다가 나중에 이 자산을 외부에 처분하거나 이 자산이 어쨌든 장부에서 없어지는 순간 그 자산 부채의 차이에 반대 금액만큼 손익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애가 유보라는 애예요. 그래서 유보는 항상 발생했다가 소멸될 때는 발생했을 때 입금 산입이면 소멸될 때는 송금 산입, 발생했을 때 송금이면 소멸될 때는 입금 산입. 이렇게 항상 반대로 조정되면서 끝나요. 자, 여기도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자산을 평가했을 때, 자, 평가했을 때 송금불 산입,
즉 입금에 해당하는 항목, 더 늘려주는 항목이었다면 자, 얘를 처분하는 순간에는 송금, 즉 입금했으면 처분할 때는 반대로 송금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보라는 애요. 왜냐? 자산부채 차이니까. 자, 이 느낌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법인세 전체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보가 발생, 그러니까 자산부채 차이가 발생한 애들이 있으면, 자, 얘를 이렇게 처분하는 순간, 이 세무조정을, 여기에 있는 처분할 때의 세무조정은요, 야, 이게 회계상 처분 손실이 30인데, 세무상 처분 손실이 50이어서 이 차이만큼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해야겠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보가 있던 애를 파셨나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바로 반대로. 자, 송금부 산입, 즉 입금 산입이었으면 걔는 송금 산입으로 20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것도요. 입금 산입일 때는 우리가 그 유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유보라고 부르고요. 송금 산입할 때 뭔가 이렇게 줄이는 금액일 때는 걔를 앞에 이 삼각형 붙여서 삼각형을 마이너스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유보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법 하는 사람들의 그냥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플러스일 때는 유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효과 미칠 때는 마이너스 유보. 삼각형 유보인데 마이너스 유보라고 부른다. 이게 유보예요. 그래서 이 유보 세무조정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법인세에서는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게 이렇게 자산부채가 차이가 생기고 자산부채가 있으면 처분할 때 그만큼 자연스럽게 그 금액만큼 이 평가했던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걸 이 로직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페이지에 우리 교재 페이지로 와서 다시 보시면 서브노트 38페이지에 7번 유보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유보 보니까 세무상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는. 자, 유보하면 뭐예요? 유보하면 우리 아까 여기 장부에는 80을 잡고 있었지만 얘를 송금불산입했으니까 세무상 가액이 회계상 가액보다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조정을 했을 때가 뭐냐면 여기 있는 유보라는 거예요. 유보. 자, 회계보다 세법이 증가할 때 그때 쓰는 게 유보고요. 자, 38페이지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마이너스 유보 있죠? 자, 마이너스 유보. 세무상 순자산의 감소. 자, 회계보다 세법이 조금 더 감소시키게 만들 때는 자, 그때는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 쓴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로하고 을인데 이걸 이제 을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그게 어디 나오냐? 39페이지 상단에 그림에 나옵니다. 자, 실무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일 위에 몇 호라고 써있나 보세요. 별지제 50호라 그러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얘를 그냥 50호 을이라 그래요. 야, 50호 을 가져와봐. 이렇게 불러요. 50호 을. 그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인데, 자, 얘는 뭘 하는 서식이냐면, 유보가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게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예요. 50호 을표. 자, 그럼 이걸 왜 가지고 있을까요? 왜요? 이렇게 유보가 있었던 애들은 얘가 유보가 있던 자산이 회계상 장부에서 없어지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유보가 반대로 소멸이 돼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가 유보가 얼마 있었지? 이걸 사람이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50호 을표에다가 유보 있는 애들 전부 다 기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실무에 저희가 하러 일 나가면 이 유보만 가지고 엑셀 하나 시트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정리만 하면 되느냐? 이게 왜 발생했는지 거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다 써요, 저희는. 안 그러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세무조정 항목이 아까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회표 있죠? 뭐 입금산입, 송금산입 하는 게 그게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왜 발생했는지 거기다가 스크립트를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유보 50호 1표라는 서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었는지 알았다가 그 자산이 장부에서 없어지는 순간 그 유보도 반대 조정으로 소멸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뭐냐? 50호 1표 서식이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 유보는 다 됐고요. 그 39페이지, 서브노트 39페이지 중간에 있는 8번 기타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게요. 기타. 자, 기타에 보니까 세무조정 효과가 법인 내에 남아있으나 회계상 순자산가액과 세법상 순자산가액이 동일한 경우. 이해 안 되시죠? 자, 이것도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타는 뭐냐면 사례를 좀 들어야 이해가 되시는데, 자, 회사가 매출을 했대, 매출. 자, 매출을 했으면 원래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차변에 현금 매출이라고 봐요. 현금 매출이었다고 하면 차변에 현금 100,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백을 잡아야 되죠. 매출백. 근데 우리 경리과정이 뭘 했냐면 이익잉여금을 잡았대. 이익잉여금. 자, 그러면 매출이라는 게 세법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입금이에요. 입금인데 지금 회계에서 얘를 수익으로 잡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으로 잡았나요? 안 잡았죠. 왜요? 우리 그 앞에 서식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뒤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고. 우리 처음에 법인세 계산할 때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회계상 이익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즉 손익계산서에 잡혀있는 이익에서 차이를 조정해서 간 게 우리 세법상 소득금액이었어요. 자, 근데 회사가 장부에다가 매출을 이익잉여금으로 잡으면 저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손익계산서에 뭐 수익 비용 해가지고 여기에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꽂히고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돌아들어와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를 탄 다음에 들어오면은 얘가 회계상 수익이 잡힌 거지만 회사는 그냥 현금하면서 바로 이익잉여금을 늘렸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상으로 수익으로 안 잡은 거야. 근데 세법이 생각할 때 매출은 분명히 입금이죠. 근데 걔를 회사가 뭐로 잡았어요? 분명히 손익인데 손익계산서가 아닌 요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자 이런 자본에 있는 항목 조정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잖아요. 자, 그때 하는 세무조정, 그때 하는 소득 처분이 뭐냐? 제일 뒤에다가 기타. 분명히 이거 수익이야. 수익이어서 순자산 증가한 거 장부에다 다 반영은 됐어. 그러니까 매출로 현금백이 들어온 거 장부에다 다 잡혀 있는데 순자산 증가했어요. 근데 다만 얘가 이거를 손익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그냥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일단 입금 산입은 시켜줘야죠. 회계상 수익이 안 잡혔으니까 세법이 생각할 때는 입금으로 넣어야 되니까 입금 산입은 하는데 이게 뭐 다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익 항목을 얘가 자본 항목으로 넣었으니까 일단 입금으로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해주는 조정이 기타예요. 그때 들어오는 조정.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 이게 이제 우리 3일회계 법인 재경사 교재에 나오는 설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얘를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서브노트 37페이지에 있는 소득 처분을 전체를 한번 좀 봐보면 처음에 입금 산입, 그러니까 더 세무상 소득을 늘리는 쪽에서 이게 뭔가 외부로 유출이 됐대요. 외부로 유출했을 때, 자, 주주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기타 사람이면 기타 소득하면서 소득 귀속자한테 추가적으로 과세했죠. 그러면서 원천 징수하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기타 사회 유출,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개인이면 그때는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 없다. 이미 과세가 됐으니까. 자, 근데 유보가 됐대요. 방금 배웠던 이런 유보가 있대요. 자, 그 유보의 효과는 유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유보일 수도 있대요. 자, 이렇게 유보나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회계상 순자산하고 세무상 순자산의 차이가 생기는데, 자, 유보가 발생하면 세무상이 증가하게 되고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면 세무상이 감소하게 된다. 자, 기타라는 처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순자산이 감소했는데 회사가 이걸 회계상 이익으로 안 잡았을 때, 그러면서 자본 항목으로 잡았을 때는, 자, 자본 항목이 플러스 효과일 때는 기타 플러스 쪽으로, 자본 항목이 마이너스일 때는 기타의 마이너스 쪽으로 잡도록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처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처분이 쉽지가 않죠. 되게 어렵죠. 처음에 들을 땐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나 이게 이해 안 된다. 그럼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뒤에 있는 거 먼저 다 들으세요. 뒤에 있는 거 다 들으세요. 뒤에 있는 거 또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당부하는 거니까 처음에 앞에 들으면서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때는 어떤 시험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되고 그냥 냅두고 뒤에 있는 거 먼저 쫙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나중에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40페이지 가죠. 서브노트. 자, 40페이지 가면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게 나와요. 자, 얘는 이회독할 때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접대비한도 초과.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배우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회독할 때 보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좀 풀어보죠. 예제 4번.
자, 다음 항목 중에서 차후 연도에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반대 조정이 필요하다?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걸까요? 유보 물어보는 거죠. 자, 반대 조정이 발생하는 거 우리 유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유보는 뭐예요? 자산부채 차이죠. 자산부채 차이. 자, 그것만 가지고서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1번에 보니까 업무와 관련한 차입금 이자, 자산부채 아니죠. 2번에 보니까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플러스, 자산의 차이죠. 3번에 보니까 임원 상여금, 얘는 비용이죠. 4번에 보니까 접대비, 얘는 비용이죠. 그럼 반대 조정에 필요한 거 뭐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재고자산밖에 없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2번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뭐예요? 평가 손실을 계상하면 장부상의 비용을 잡으면 세법이 평가 손실 인정하나요? 세법은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송금 불산입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 재고자산이라는 장부상의 금액이 회계가 평가 손실 계상한 거랑 세법은 평가 손실 모르는 거랑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게 유보고 그 유보는 차후 연도에 반대 조정이 필요하게 되니까 정답을 2번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풀기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고요. 예제 5번에 보면 소득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항목, 이거 뭐였어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배당, 2번에 상여, 4번에 기타 소득이니까 3번에 유보. 유보는 뭐 추가적인 소득 귀속자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고요. 이제 3일 회계법인 교재 조금 보시면서 정리해 보죠. 3일 교재 66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3일 교재 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년 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강의할 때 3일 회계법인 교재도 또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러면 강의가 엄청 길어져요. 자, 엄청 길어지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갔는데 강좌 개수가 막 50개, 60개 그런 거예요. 그럼 듣기 싫죠. 그리고 들으면서도, 이제 몇 개 남았지? 계속 여러분들 세면서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서브노트에다가 중요한 거 다 요약을 했고 그 요약한 걸 제가 시간을 들여서 다 설명을 했고 근데 굳이 이걸 3일 회계법인 교재에 와서 하나하나 또 다시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부터는 3일 회계법인 교재에서는 우리 서브노트에 나오지 않았던 거 또는 좀 특이한 거 걔네들만 이렇게 체크하면서 지나가는 형태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린 거는 저는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글자화된 거를 읽는 거랑 제가 설명드린 걸 그냥 듣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공부 목적상으로 한번 읽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3일 회계법인 교재 가지고 주교재로 하는 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니에요. 서브노트 기준으로 다 정리하실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글자로 써있는 거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목적으로만 좀 활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66페이지에 보면 우리 법인세의 가장 이제 과세 근간이 되는 순자산이 증가하면 과세할게요 라는 게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읽어도 근데 또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 소득세 다 배우고 나서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67페이지에 법인세 계산 구조 나오죠. 이제 좀 익숙하시죠? 우리 당기순이익부터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던 게 여기 나오고요.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있는 사례들은 안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 중에 이렇게 나왔던 적은 없으니까 우리 서브노트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1페이지에 가면 세무조정이 나오죠. 그래서 세무조정 71페이지에 가면 위에 보면 양가로 1번. 자, 이렇게 양가로 있죠. 양가로 1번에 세무조정 의의가 있죠. 자, 용어는 이게 양가로, 이게 이제 반가로예요. 나중에 할 때. 양가로 1번에 세무조정의 의의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이렇게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게 책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책에 이렇게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싶을 때 읽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세무조정이 뭔지 뭐 입금산입, 송금산입 나온 거 다 설명드렸던 거고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수업목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다음 중 뭐 매출액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으로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 어차피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막 외워가면서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74페이지에 가면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나오죠.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서브노트에 정리해드린 게 그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가 나올 텐데 서브노트에 정리한 게 표로 이해하기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고 자 7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단순 신고 조정 사항,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 조정 사항 나오는데, 자, 이거는 재경사 수준이 아니에요. 뭐, 재경사 수준에서는 뭐, 신고 조정을 단순 신고, 잉여금 처분 신고, 이렇게까지 조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으시고. 그 밑에 요약에 보면, 입금산입, 뭐, 송금산입에서 블라블라 나오는데, 저는 그 제일 마지막만 볼게요. 자, 비용보다, 기업회계상 비용보다 세법상 송금이 클 때, 자, 그때 오른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결산 조정이면 조정이 불가하고, 동그라미 2번에 결산 조정이 아니면 송금산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우리 송금산입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송금산입 하는 게 아니라 결산 조정 항목은 그래도 안 되고, 신고 조정 항목일 때만 세무 조정을 한다 그랬었죠. 75페이지 밑에 보면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우리 서브노트에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서브노트로 정리하시고요. 76페이지에 가면 소득처분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77페이지에 저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소득처분 전체 정리한 게 나오죠. 소득처분은 시험 문제 거의 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위에 표부터 해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 다 나오고요. 다만 78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사회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읽어보죠.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증빙이 없는 경우 등 송금불산입 사항으로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가요? 대표자 상여로 하겠다. 대표자 네가 가져갔지. 그래서 너에 대한 상여로 처리할게. 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79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유보가 뭔지, 기타가 뭔지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다 배웠던 항목들이고요. 80페이지에 가면 예제가 나옵니다. 자, 예제 과감하게 그으세요.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소득금액 조정 합표를 작성하시오. 우리 재경관리사는 객관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자, 82페이지에 가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예제가 나와요. 이거 나올 수가 없겠죠. 싹 지워버리세요. 82, 83까지 다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득처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